지난해 12월 구글이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를 발표했습니다. 양자 결맞음 시간을 늘렸다고 해요. 최신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사용해 큐비트를 많이 사용할수록 오류율을 줄였다고 합니다. 양자 오류 수정이 최초로 임계값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어진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The results are pretty surprising. By our best estimates, a calculation that takes Willow under 5 minutes would take the fastest supercomputer 10 to the 25 years. That's a 1 with 25 zeros following it, or a timescale way longer than the age of the universe. 이제 앞부분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다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0배 빠르다. 너무나 명확히 와닿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즉시 주식 앱을 켰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구글의 발표 이후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어렴풋이 꿈의 기술이라고 들었던 양자 컴퓨터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컴퓨터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구글의 발표가 거짓도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는 다루는 주 종목이 다릅니다. 마치 메시와 마이클 조던이 길거리 농구로 1대1을 한 것과 같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글의 발표를 제대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더라도 여러분의 컴퓨터는 여전히 게임을 하다가 버벅될 것입니다. 심지어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IBM에서는 2019년부터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어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지금 웹에 접속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단순히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보다 수십억 배 빠르다. 모든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것이다 같은 결과 중심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할지 빼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머리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아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힘 빡 주시고 함께 가보시죠. 1952년 영국 맨체스터 근처 윌름슬로 지역의 경찰서에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중요한 사람인데 저의 연구 자료를 노린 것 같아요.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냅니다. 신고자가 동성애자였고 범인이 동성애 파트너의 친구였던 거예요. 당시 영국에선 동성애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했어요. 신고자는 화학적 거세를 당했고 주기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커지고 발기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도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주변의 눈초리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 남자는 1년 뒤 자신의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남자 주변엔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떨어져 있었고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건 이 남자의 죽음으로 인류의 발전이 최소한 10년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바로 인류에게 컴퓨터를 선물한 앨런 튜링이었기 때문이죠. 현대에 사용되는 범용 컴퓨터는 모두 튜링이 고안한 튜링 머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애플의 사과 모양 로고가 튜링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에서 유래했다는 썰도 있죠.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튜링이 던진 이 질문은 지금의 인공지능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세계인들은 튜링에게 조금씩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영국 정부는 튜링에게 더 큰 빚이 있었습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독일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독일의 암호 기계인 애니그마를 해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튜링이 해내었죠. 하지만 애니그마 해독 작업은 기밀로 분류되었고 튜링이 죽고 2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튜링은 적에게서 조국을 구해냈지만 정작 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2009년 영국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튜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과했습니다. 튜링이 죽은 지 55년이 지난 후였죠. 앨런 튜링이 그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신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에게 가해진 불공정한 대우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앨런 튜링이 고안한 튜링 머신은 실제 존재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튜링은 이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구상했을 뿐입니다. 튜링이 구상한 이 기계는 무한히 긴 띠와 이 띠를 읽고 쓰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띠는 여러 칸으로 나누어 있으며 각 칸에는 0, 1 또는 빈 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띠를 읽으며 명령에 따라 0과 1을 바꾸거나 그대로 두거나 또는 띠 위에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핵심은 0과 1을 조작하는 규칙에 따라 모든 논리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원리와 일치합니다. 이 원리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튜링의 구상이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0과 1이라는 단순한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기계적으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튜링 머신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고 세상의 정보를 0과 1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매우 쉬웠어요. 숫자 0은 0, 1은 1, 2는 10, 3은 11처럼 이진법을 사용하면 되었어요. 문자는 각 문자에 고유한 숫자를 부여한 뒤 이를 이진법으로 변환하여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문자는 숫자 12593으로 표현되고 이 숫자는 다시 이진법으로 변환합니다. 색상은 빨간, 초록, 파랑, 빛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빛의 강도를 숫자로 변환해서 나타낼 수 있었어요. 0과 1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 정보 단위를 비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숫자 4는 1, 0, 0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3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정보를 나타낼수록 더 큰 비트가 필요해요. 8비트에는 모두 256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트로 환산하여 정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기계의 연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숙련된 수학자의 연산은 기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로켓을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갔을 때 컴퓨터가 있었지만 복잡한 계산은 모두 손으로 이루어졌죠. 컴퓨터가 지금처럼 빠르고 강력해진 계기는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이죠. 트랜지스터는 회로에서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신호를 받아서 회로의 스위치를 켜거나 스위치를 끄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이라고 정한다면 우리는 전기 신호를 통해 1과 0이라는 비트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작게 만들 수 있고 전기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도 연산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1과 0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논리적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엔 논리 회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4가지를 살펴볼게요. 기본 논리 회로는 2개의 입력을 받아 1개 정보를 출력합니다. AND 회로는 입력된 정보가 둘 다 1일 때 1을 출력합니다. 입력 신호 중 하나라도 0이 있다면, 즉 하나의 입력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0이 출력됩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은 1,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건 0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OR 회로는 입력의 어느 쪽이든 1이 있으면 1을 출력합니다. 둘 다 0일 때만 0을 출력합니다. NOT 회로는 입력을 반전시킵니다. 1은 0, 0은 1로 바꾸는 것이죠. XOR 회로는 2개의 입력이 같으면 0, 다르면 1을 출력합니다. XOR 회로는 사실 NOT과 AND 회로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요. 머리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잠깐 멈추시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기본 논리 회로들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3과 1의 덧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은 011, 1은 001로 표현됩니다. 최하위 비트의 정보가 먼저 반가상기라 불리는 조합 논리 회로로 들어갑니다. 반가상기에선 2개의 입력 A, B를 받아 2개의 출력 X, Y를 내보냅니다. 현재 A와 B는 모두 1입니다. X의 출력은 XOR 회로를 따릅니다. A, B 입력이 다르면 1, 같으면 0이 출력됩니다. X는 3과 1의 덧셈 결과의 마지막 자릿수입니다. 출력 Y는 AND 회로를 따릅니다.
A, B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을 출력합니다. Y는 우리가 덧셈에서 올림을 하는 경우로 두 번째 자릿수의 덧셈으로 보내집니다. 두 번째 자릿수는 전가상기라 불리는 조합 논리 회로로 덧셈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반가상기에서 계산된 올림값 Y와 이진수의 두 번째 비트인 C와 D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총 3개의 입력을 처리하여 결과값으로 2개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P는 C, D, Y의 XOR 연산으로 계산되며 덧셈 결과의 두 번째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O는 C, D, Y를 결합하여 생성된 올림값으로 세 번째 자릿수로 전달됩니다. 반가상기보다 조금 복잡한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고 잠깐 멈추셔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건 아니니까 그냥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논리 연산들을 복잡하게 조직해서 저희가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후 컴퓨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점점 소형화되면서 작은 크기의 칩에 더욱더 많은 비트를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1975년에 개발된 크레이1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슈퍼컴퓨터입니다. 당시 세계의 많은 연구기관과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크레이1의 크기가 대충 아파트 거실 정도 되었고 무게가 5.5톤이었어요. 반면에 2023년에 나온 아이폰 15 프로는 손바닥 크기의 대략 2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폰이 크레이1보다 연산 속도는 200만 배 빠르고 메모리는 1000배 더 많습니다. 전력은 38,000배 더 효율적이고요.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이후 세상의 모든 정보가 빠르게 1과 0으로 바뀌어 써내려갔어요.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컴퓨터가 지금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 훨씬 전에 그 궁극적인 한계를 예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양자 전기역학을 완성한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컴퓨터엔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해요. 트랜지스터가 계속 작아지다 보면 결국 원자의 크기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요. 원자의 크기에 도달한 트랜지스터에 전자를 가둔다면 전자는 자신을 가둔 공간을 탈출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1과 0이라는 정보로 모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밝혀낸 세상의 진리는 우리 세상이 결코 있다, 없다의 1과 0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를 생각해보죠. 원자핵 주변엔 전자가 존재합니다. 기존 컴퓨터 방식에 따르면 전자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1, 없으면 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어떤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중첩 상태라고 불러요. 측정을 해야지만 위치가 결정되고 그 전에는 그곳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으면서 모든 곳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양자 컴퓨터, 정보를 있다 없다의 1과 0이 아닌 1과 0, 그리고 1과 0의 중첩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컴퓨터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컴퓨터에선 정보를 0과 1의 상태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비트라고 했죠. 양자 컴퓨터에선 정보를 0과 1, 그리고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큐비트라고 불러요. 비트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구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큐비트는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라는 건 약간 마법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우리 세상의 진짜 모습을 담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세상의 진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0과 1이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큐비트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어요.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식을 얘기해보죠. 원자에는 스핀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자나 전자가 팽이처럼 도는 성질을 스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원자나 전자는 돌지 않았습니다. 스핀은 질량처럼 원자나 전자의 고유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이 힘에 반응해서 물질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스핀은 외부의 자기장과 물질이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원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업스핀과 다운스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스핀과 다운스핀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중첩 상태에 있는 원자는 측정을 하기 전까지 스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측정을 해야지만 업인지 다운인지 결정돼요. 그 전까지는 업스핀일 확률과 다운스핀일 확률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측정 전에 원자의 스핀을 모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자의 상태는 측정을 해야지만 비로소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정을 했는데 업스핀이 나왔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려 다시 측정을 한다면 업스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다운스핀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중첩 상태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모두 공존하는 상태인 거죠. 원자의 스핀을 이용해 큐비트를 구성하고 외부 자기장 등을 통해 큐비트의 스핀을 조작할 수 있어요. 업스핀을 다운스핀으로 바꾸거나 스핀의 상태를 중첩 상태로 바꾸거나 할 수 있죠. 이것을 이용해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큐비트의 0과 1, 그리고 0과 1 사이의 중첩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블로우 구라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화살표가 Z축 양의 방향을 향하면 100% 확률로 0이 나오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Z축 음의 방향을 향하면 100% 확률로 1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화살표가 XY 평면상에 있으면 0과 1이 나올 확률이 각각 50% 확률인 상태입니다. 화살표가 XY 평면에서 Z축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0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것이고 Z축 음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1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살펴보죠. 먼저 큐비트의 상태를 모두 0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초기화입니다. 그런 다음 양자 게이트라고 불리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고전 컴퓨터의 논리 회로처럼 0과 1의 상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를 알아보죠. 파울리 게이트는 큐비트의 상태를 각각의 축에 대해서 180도 반전시킵니다. 파울리 게이트 중 하나인 X 게이트는 X축 반전입니다. 큐비트의 입력이 0이었다면 1이 되고 1이었다면 0이 되죠. 0일 확률이 더 높았다면 1일 확률이 더 높은 상태로 반전됩니다. H게이트는 큐비트를 블로우 9의 45도 방향 대각선에 대해 반전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만약 큐비트가 0이나 1을 가지는 상태였다면 H게이트를 통해 큐비트는 0과 1을 확률적으로 가지는 중첩 상태가 됩니다. H게이트를 한 번 더 적용하면 다시 0이나 1을 가지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C낫 게이트는 입력 2개를 받아서 출력 2개를 만드는 게이트입니다. 입력 비트는 컨트롤 비트와 타겟 비트로 나뉘는데 컨트롤 비트의 입력이 1일 경우에만 타겟 비트를 반전시킵니다. 컨트롤 비트가 0일 경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키 게이트는 Z축을 중심으로 45도만큼 회전하는 게이트입니다. 이런 회전은 0과 1이 나타날 확률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큐비트의 위상을 바꿔줍니다. 양자 컴퓨터도 고전 컴퓨터처럼 기본적 게이트를 조합해서 복잡한 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토폴리 게이트는 3개의 입력을 받아 3개의 출력을 만듭니다. 2개의 컨트롤 비트가 모두 1일 경우에만 타겟 비트를 반전시킵니다. 엔드 회로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것은 C낫 게이트, T 게이트, H 게이트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굉장히 복잡하죠. 게이트 연산을 한 다음 양자 컴퓨터는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게이트 연산 후에 0과 1의 확전된 상태를 가지는 게 아니라 0과 1이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이때 측정을 해야지 비로소 0인지 1인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큐비트가 측정 전에 가지고 있던 확률에 따라 결정돼요. 간단한 덧셈 연산을 통해 알아보죠. C낫 게이트와 토폴리 게이트를 조합해서 덧셈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 4개와 출력 4개로 이루어진 회로입니다. A와 B의 큐비트가 우리가 더하려는 숫자이고 C, D의 큐비트가 우리가 측정을 통해 답을 얻을 결과입니다. C와 D를 0으로 초기화하고 A와 B에 더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0과 0을 입력하면 게이트 연산에 따라서 결과가 0과 0이 나옵니다. 0과 1을 넣으면 0과 1, 1과 1을 넣으면 1과 0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컴퓨터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은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느리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에 0과 1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0과 1이 중첩된 상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개의 큐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덧셈 연산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컴퓨터에선 0과 0, 0과 1, 1과 0, 1과 1을 각각 따로따로 더해야 했다면 양자 컴퓨터는 그 연산을 두 개의 큐비트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와, 그럼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중첩 상태로 이루어진 연산의 결과가 측정을 통해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중첩된 큐비트를 사용해서 덧셈 연산을 하고 측정을 통해 1과 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문제는 이 결과가 어떤 수를 덧셈한 결과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덧셈을 하는 이유는 1 더하기 1의 결과를 알기 위한 것인데 중첩된 큐비트를 사용하면 모든 수의 덧셈 결과 중에 랜덤한 결과 하나가 측정되기 때문에 덧셈 연산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럼 양자 컴퓨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의 이런 방식이 아주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웹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과형이 과학 노트를 팔기 위해 전국의 도시를 이동합니다. 각 도시에 한 번씩만 방문하고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도시의 수가 적을 때는 이동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기가 쉽습니다. 도시가 3개일 때는 2개의 경로만 계산하여 비교하면 되죠. 그런데 방문해야 하는 도시가 늘어날수록 계산해야 하는 경로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도시가 4개면 6개, 5개면 24개, 6개면 120개로 늘어나요. 10개가 되면 36만 개가 넘습니다. 15개가 되면 대략 43억 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기존의 컴퓨터로 일일이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도시가 100개이면 경로의 수는 우주의 입자수보다 많아지는데 컴퓨터가 초당 1억 개를 계산해도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된 큐비트들을 사용해서 조합된 모든 경로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연산의 알고리즘을 잘 짠다면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결과가 나타날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큐비트를 돌리고 반전시키고 하면서 측정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큐비트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게이트 연산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 확률을 점점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확률이 충분히 높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즉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탐색하면서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떠오르도록 게이트 연산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모든 문제에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덧셈, 뺄셈 등 일반적인 거의 모든 연산이 중첩 상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도 이런 연산을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작동 방식의 연산은 현재 컴퓨터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양자 컴퓨터로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켜자마자 다운이 될 거예요. 현재 양자 컴퓨터는 몇 가지 특수한 유형만 중첩 상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데이터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10억 배 빠르다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의 파급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발명된 쇼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수를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소인수 분해는 반대로 어떤 숫자가 어떤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찾는 것입니다. 소수들을 곱해서 어떤 숫자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반대로 곱해진 소수들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이 처음 곱한 숫자를 알고 있지 않다면 하나씩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계산 횟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기존의 컴퓨터로는 무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인터넷 인증 등의 암호 체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 이 암호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또 양자 컴퓨터는 원자나 분자의 비밀을 푸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자적 법칙을 따르는 원자, 전자와 같은 미시적 입자들을 재현하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시 세계의 비밀을 찾고 새로운 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의 비밀을 찾아서 태양광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웹판원 문제와 같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 운송, 금융 등의 기업에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비트의 중첩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에요. 중첩 상태는 열이나 전파 충격 등 외부의 작은 교란에도 쉽게 깨어집니다. 중첩 상태가 연산 중에 깨어지면 측정된 결과가 부정확해져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탐색하려면 중첩된 큐비트가 많아야 합니다. 2개의 큐비트가 4개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다룬다면 3개의 큐비트는 8개로 늘어납니다.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중첩을 유지하는 게 더욱 어려워집니다. 큐비트가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결맞음 시간이라고 해요.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들은 초저온 상태 등을 이용해서 결맞음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의 윌로우 칩 발표에서도 105개의 큐비트를 탑재하면서 결맞은 시간을 이전 세대 칩에 비해 5배나 늘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의 두 번째 난관은 결과의 오류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측정 결과는 확률로 결정됩니다. 게이트 연산을 반복해서 찾아야 하는 정답을 얻을 확률을 높입니다. 하지만 99%의 확률을 만들었다고 해도 1%의 확률은 오류가 됩니다. 또 외부의 간섭으로 큐비트의 상태가 교란되면 오류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오류율을 줄이는 것은 양자 컴퓨터의 개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사마다 오류율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고안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큐비트들을 활용해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며 검증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은 큐비트 수를 늘릴 때마다 오류율을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발표했어요.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적용해서 큐비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발생하는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분들은 구글의 발표를 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슈퍼컴퓨터보다 100배 빠르다는 내용도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현대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과영은 복잡한 과학기술을 여러분에게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스토리를 쓰고 다양한 그래픽 자료를 직접 생성합니다. 여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이 필요할 때 이과영의 과학 노트를 써주신다면 업로드 주기가 빨라집니다. 광고 영상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영상에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준다면 더욱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탄생할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이과영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과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